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일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 등교 수업을 위해서 학교 갈 준비하고 있든지 아니면 먼저 간 아이들도 있고 이렇죠.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 등교 수업이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주 즐겁게 재미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숨 놓으셨죠? 한숨 덜으셨죠? 네, 오늘 저희는 가정법률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를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3도에서 14도, 한낮 기온 18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온도차 여전히 큰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박수림 씨, 아이들 학교 갔어요? 가죠. 8시니까 지금 열심히 밥 먹고 있을 거예요. 요즘 결혼식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네. 결혼 앨범을 요렇게 뒤적이 보는데 네. 그 신부 대기실에 사진들 찍잖아, 들어가서. 네. 그때 그 커플들이, 네. 남녀 커플들이 지금은 다 각자 결혼해가지고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 커플들이 신기하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황교안 기자 주말 어떠셨어요? 저는 주말부터 정말 코로나19로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네. 이달에는 다 했고 이제 11월에는 한 번 더 하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저 사람이요. 네. 안 하던 짓 하면 힘들어요. 그건 정답이죠.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주말에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해서 아이들 옷 정리를 했어요. 근데 글쎄 1년 전에 입혔던 옷이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저도 첫째라서 항상 부모님이 약간 둘째를 예뻐한다는 생각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옷이 작아지니까 속옷까지 싹 다 언니 거를 물려주게 되더라고요. 둘째는 옷을 사줄 일이 없어서 맞아. 약간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 살 차이니까 언니 옷 그대로 다 입었어요. 그랬구나. 네.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하고. 맞아요. 싫죠. 싫은 게 더 많아요. 싫어요. 네. 인철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TV 샀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정도 TV를 네. 이제 봤는데 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TV 사서 오늘 저녁에 배송된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가 큽니다. 야, 이제 이만한 텔레비전? 아니요, 작은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서 들고 나왔습니다.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어머니죠. 부모가 나타나서 그 돈을 받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네, 소방관으로 일하던 고 강한월 씨는요, 지난해 1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그 10달 뒤에 이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족에게 연금과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뜻밖에도 절반가량은 이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생모에게도 지급이 되게 된 겁니다. 이 공무원 연금공단이 법적 상속인인 이 생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연을 호소하러 강 씨의 언니가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니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연금을 타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언니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순직 소방관의 언니 강모 씨는요, 이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숨진 동생의 유족 연금을 타고 있다면서 이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 씨는요, 동생이 떠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성이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 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여자는 권리도 없고 유족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떠나보낸 것도 힘든데 네. 연락 없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연금 받아가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화나잖아요. 예. 근데 32년 동안 진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대, 엄마가? 네, 이제 강 씨 자매가 어린 시절에 이혼한 뒤에요. 가족을 떠난 생모는 현재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강 씨 가족 간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하지만 강 씨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유족 급여 8천만 원을 타갔고요. 또 매달 연금으로 91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야, 이 동생이 소방관으로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네. 그 순직을 하고 받는 연금인데 이게 뭐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네. 엄마가 나타나서 이걸 가져가니 이걸 그렇죠. 지키지 못한 그 누나의 마음은 어떻겠고 고인이 된 이 네. 소방관은 지하에서도 땅을 칠 일이에요. 당연하죠. 네. 눈 못 감죠. 맞습니다. 이제 언니 강 씨는요, 이 마지막 발언을 좀 요청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유족들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나눠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급여를 받을 유족 순위가 있잖아요. 그 상속 순위가 같나요? 그러니까 유족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이제 공무상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번 같이 이제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받는 건데 이 순위는 상속 순위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1순위가 이제 자녀와 배우자고요. 자녀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부모가 2순위가 되는데 이 상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상속을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족 관계가 있고 상속 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어쨌든 생모의 유족 연금 권리를 인사혁신처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입장은 뭐예요? 인사혁신처는요, 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현행 유족연금 제도가요 민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고 했는데요. 예, 또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요 급여 대상에서 이 생모를 빼고 대신에 실제로 자매를 키운 양모와 친부에게 이 지급되도록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이 그 지난해죠.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 사건하고 네. 비슷해서 전북판 구하라 사건 이렇게 불린다고 그럽니다. 네. 구하라 씨가 남긴 유산 둘러싸고 친모하고 친오빠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24일 고 구하라 씨가 숨지면서요, 이 자취를 감췄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났고 이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생모와 친오빠 간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친오빠는 이에 앞서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호소해온 바가 있습니다. 구하라법은요,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고요. 일단 지난 6월 다시 발의된 상황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남처럼 지냈는데도 그 자식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박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은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네. 상속 순위에만 해당이 되면 네.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등을 이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는 이제 상해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한 경우 네. 이런 경우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던 그런 분이 네. 생모 또는 생부라고 나타나서 이 아이의 그 사후에 나온 돈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하라법 그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네, 않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가정 법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까? 아유, 웬수, 이놈의 웬수 하잖아요.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웬수보다 더한 그런 부부들의 사연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불륜 아내 고소하려다가 이거 한 남편입니다. 고소하려다가 네. 폭행한 남편.
고소. 그러니까 고소하려다가 법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주먹이. 주먹이 먼저 주먹이 나온다. 글쎄요, 그래요? 뭘까요? 불륜안에 고소하려다 오히려 뭐 고소 당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숨졌어요. 숨졌어. 네. 어떤 숨졌어요? 사연일까요?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내 역할은 예인 씨가 하고 네. 남편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첫 사연 들어갑니다. 신혼생활의 재미가 조금씩 시들어갈 때쯤 제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거래처 팀장인 그는 제 운명의 상대인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 몰래 그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사이 그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 절대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띠띠띠띠. 아이고 여보 나왔어. 띠로리 뭐 하는 거야 근데? 야, 저 자식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 여보 내일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지금 그게 문제니? 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 다른 남자를 들여? 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나 미쳤어. 사랑에 미쳤어. 맞간다. 나 이 사람 사랑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좀 살고 싶다. 야, 이게 말이니 방구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간통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겁니다. 아이고. 제 분류는 그렇게 묻히는 듯했죠. 그런데 어머니,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그이 떠나고 어머님도 너무 많이 힘드시죠? 너 지금 착한 척하는 거냐? 네. 휴라기 방에서 발견한 간통 고소장이랑 이혼소장이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놔두고 뭐 바람을 피워? 어머니,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 증거? 네가 그동안 바람 피우면서 했던 행동도 우리 큐라기가 컴퓨터에 다 써놨더라. 아이고 울컥하네 또. 불쌍한 우리 큐라기. 우리 큐라기가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고 있어. 내가 대신 너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아이고 큐라가. 어머니, 그만 오시고. 제 남편님이 죽었어요. 네? 죽었다고요. 소송 당사자인 남편이 없는데 무슨 고소에 무슨 위자료를 받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위자료 한 푼도 못 드립니다. 아이고 큐라가. 아이고 큐라가. 사고로 떠난 남편의 고소장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남편 대신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아유 큐라가. 나쁜 여자다. 이거 뭐. 이건 진짜? 이거 뭐 무슨 막장 드라마네. 네.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이거는요, 지난 2003년에 있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네. 이 사건의 부부는요, 지난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이듬해에 이제 남편은 아내가 직장일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고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요, 자신이 집을 비웠을 때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2박 3일간 같이 일본 여행을 갔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결혼 10년 차가 바람 피운 것도 화가 나는데 신혼인데 바람 피면 더 화가 나죠 이거.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바로 고소를 시작한 겁니까? 이제 남편은요, 내연남을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이어서 간통 고소장과 위혼 및 이 위자료 청구 소장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국 이를 접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지고 만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망에 따라서요, 간통 피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내의 분류는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가 컴퓨터를 검색해서 이 아내의 불륜 행각이 기록된 미완의 고소장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시부모는요, 며느리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를 했고요. 법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자, 아내가 외도를 했고 네. 남편이 고소장을 준비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묻히는 듯 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냈어요. 고소장, 아직 미완의 고소장을 시부모가 대신 며느리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렇다면 시부모가 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애매하네. 저는 안 될 X. 것 같아요. 안 될 것 네. 같아요. 나는 안될 받을 것 것 같아요. 같으면서도 그래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요? 뭐 대리로 뭐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요거는 네. 이제 변호사 잘 쓰면 받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고 네. 뭔가 미완의 고소장이잖아요. 고소장이 지금 작성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혼 소송도 대리가 해주는 거, 대리를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대리 이혼 근데 소송. 이게 이제 증거가 확실하고 이게 남아 있었잖아요, 인정이 증거가. 되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자필로 안 해서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X일까 O일까. 바로세요, X로. 네. 변호사 선임할 자격이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에서 0. 아, 옵니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야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도 본인이 하는 거고 위자료를 청구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난 위자료까지 청구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당사자가 명백하게 위자료 청구할 게 확실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속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를 준비했죠. 네. 소송까지 준비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신 상속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다가 도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소송까지 했으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네. 당사자가 이혼할 것도 명백하고 위자료 청구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역시 그 상속인이 그 소송을 승계받아서 대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이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혼 재판이 오래 끌다 보면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5년 정도 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화병 때문에 이혼 소송하면 이제 화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제 사건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혼이 끝나는 거예요. 소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사별로 이제 법률 관계가 이제 사별로. 예. 그래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일단 아내와 내연남은요 간통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요. 출소 후에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남편이 이미 숨진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요. 이 시부모가 상속받아야 될 지분인 2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사망한 남편이 피해자였지만 반대로 사망한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배우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별로 돼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속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뭐 양육권이나 다 정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계속 다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협의 이혼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재산 분할을 2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남편이랑 마쳤는데 남편이 이제 사망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선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혼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도 상속이 돼요? 그렇죠. 이혼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별이 되고 그래서 전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채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빚을 다 상속하게 되는데 네. 바로 하셔야 될 게 상속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남은 배우자가 그 혼인 중에 막 폭행하고 외도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아내 쪽 친정에서 좀 재력가 집안이어가지고 네. 결혼할 때 이제 딸 앞으로 명의를 많이 해준 거예요. 집도 네. 해주고 뭐 예금도 많이 해서 이제 재력가였는데 이 사위가 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폭행도 하고 외도도 해가지고 수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몸이 약한 아내여가지고 이혼 소송 도중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정 부모님이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많은 재산이 다 사위한테 원수 같은 사위한테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유지된 채로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할 때는 버티셔야 됩니다. 아프지 말고 버텨야 돼. 건강해야 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죠. 도장 찍고 나서 네. 뭐 어떻게 되더라도 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간통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이 사건은 수감 생활까지 했었죠. 예. 6개월이나.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이 2003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기 전이었고 처벌까지 받았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륜남이나 뭐 불륜녀, 상간자,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벌금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불륜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이제 받는 거죠. 네. 위자료 청구 방법인데 이제 배우자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이제 동시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가정은 유지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지고 혼내주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람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할 때 뭘 증명해야 돼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뭐 주말이고 평일이고 이제 수시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지 몰랐다.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혼자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외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에 간다든지 네네. 이 정도의 어떤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상시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이런 것들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워. 네, 어려워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 자, 다음 사연 가죠. 네, 원수보다 더한 부부. 두 네. 번째 사연은 꿈에 나온 요것 때문에 꿈에? 이혼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꿈에 뭐가 나왔길래 이혼을 하지? 뭐 여자나 남자 아니면 뭐 그래, 그런 꿈에 뭐 나왔겠죠. 상대방의 뭐 누군가가 나왔겠지. 조상이 그쵸? 나왔을까요? 조상? 조상이 나왔는데 왜 이혼을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 네. 신이 나왔다. 자, 무속 뭐 이런 건가?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네. 역할은 이재용 예, 님이십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 바라만 봐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남편과 저는 전생의 원수처럼 눈만 마주치면 싸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 지쳐가던 어느 날 남편이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바, 네. 간밤 꿈에 말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이 나왔어.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혼했다가 잘 들어. 그 얘기해. 6개월 뒤에 재혼하잖아.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다시 살면은 이게 술술 풀린대. 그리고 금술도 아주 좋아진다는 거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무슨 금술이 좋아져 금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유 진짜. 아니 잘 들어봐. 듣고 있어. 잘 들어봐. 요즘 우리 얼굴만 대하면 싸우잖아. 결혼하고 나서 둘 다 되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 너나 나나 뭐 되는 일 있었어? 없지. 근데 이게 신의 계시야. 우리가 이혼했다가 다시 6개월 후에 살면 다 풀린다 이거지. 아, 쫄깃해지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이 말만 믿고 협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매일 싸우던 남편과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홀가분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얘기를 나누러 찾아간 남편의 아파트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야? 젊은 저 여자 누구야?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그새 세 살림 차린 거야? 아니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응? 우리 이혼한 거잖아. 어머. 아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 이혼은 당신 조상이 꿈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좋아지니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세상에. 아니 당신 꿈에 신이 나와서 했다는 그 말은 그럼 뭐야 그럼? 너는 착한 거니 바보니? 뭐? 그 말을 믿니? 신은 무슨 신이야?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내가 거짓말한 거지. 이것들이 감히 나를 농락해? 부셔버릴 거야. 이리 와. 이혼한 여자가 날 사람을 잡네. 그렇게 저는 이혼한 남편과 내연녀에게 본때를 보여줬고 남편의 집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더라고요. 거짓말에 속아서 이혼해줬더니 딴 살림 차린 남편. 홧김에 남편과 내연녀를 폭행한 저는 처벌받게 될까요? 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니 이런 황당한 남편의 거짓말 네. 그걸 속아서 이혼을 했어요. 속을 수도 있겠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난 2004년에 일단 있었던 네. 판결이고요. 이 사건의 남편은요, 아내에게 할아버지 신이 꿈에 나타났는데 일단 우리가 이혼했다가 6개월 뒤에 재혼을 하면은 금실이 좋아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이 말에 협의 이혼을 해주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꿈 때문에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겠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네. 자꾸 조상이 꿈에 나온대요. 그래서 묘자리를
바꿨어요. 네. 그다음에 조상이 안 나타났대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게. 그래요? 꿈에 중요한 꿈을 꿨다고 남편 말을 믿었던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꿈 이런 걸 잘 안 믿어서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는 않아요. 네. 제 나이 되면 믿어져요. 조상이 막 꾸며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일단 아내는요,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사는 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여동생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들을 폭행하게 됐고요. 집안의 집기들을 다 깨트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야간 공동상해와 공동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고, 꿈에 신이 나타나서 그러게. 이혼하고 6개월 후에 다시 결합해라. 이랬어요. 속아서 이혼을 했고. 근데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찾아가서 남편하고 같이 네. 동거한 그 내연녀. 내연녀죠? 네. 내연녀를, 아니, 이혼했으니까 내연녀도 그럼 아니야. 내연녀도 아닌데.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어쨌든 폭행했어. 네. 그러면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폭행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걸려요. 자, 하나, 이게 걸려요. 둘, 셋. 참았어야 돼. 당연히 참았어야 네. 돼. 폭행은 어떤 당한 이유로도 안 돼요. 아니, 안 너무 돼요. 억울하겠지만. 네, 안 돼, 안 돼. 그 집에 들어가서 폭행을 했다면, 안쓰럽긴 한데. 그렇죠. 그러게. 자, 그쵸? 어떻습니까? 하나, 안 둘, 되죠, 셋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폭행인데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 폭행, 그리고 그 폭행으로 인해서 만약에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됐다면은 폭행치상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되고요. 상해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여동생과 함께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집기들 다 뭐 던지고 부수고. 이건 어떤 죄가 성립?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다. 물건만 이렇게 훼손했다. 하는데 예. 사실 물건을 부수는 건 손괴죄가 돼서요.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 경우에는 공동 폭행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도 아내가 좀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내에게는 야간 공동상해와 공동손괴 혐의로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불복한 아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요. 결국 이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도 아내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결국에 이건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판결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속은 것을 알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이 과거 2번에 걸쳐서 폭행 행위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은 벌금 50만 원이 결코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근데 폭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야 이게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경미한 상처이거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나 그리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상해죄가 되지는 않고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만약에 고소당했어요 하고 왔을 때 그 죄명이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하고 잘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데요.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될 수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상해죄로 고소를 할 때는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생리적 기능을 떨어뜨린 경우로서 뭐 수면제를 일부러 먹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부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폭행은 뭐 꼬집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머리카락을 뽑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행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변명할 때 저는 그냥 한 번만 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민 것도 폭행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근데 이혼 전에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폭행을 했어. 그럼 이거 유착행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바람 펴가지고 화가 나서 때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폭력이 심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재판할 경우에는 쟁점이 뭐냐면 외도가 더 잘못한 거냐 폭행이 더 잘못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도가 더 나쁩니까? 폭행이 더 나쁩니까? 그게 정도 차이가 있어.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둘 다 나쁜 정도의 거긴 차이가 있을 것 한데.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실무에
경우에서는 이제 외도가 더 이제 위자료가 많다 이렇게 이제 결론내는 경우 있었는데 네. 뭐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폭행도 역시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외도 폭행 다 쌍방 규칙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폭행은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의 폭행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혹시 네. 있나요? 이 남편이 이제 여러 명의 여성과 이제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도 항의를 하고 시댁에 찾아가가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난동을 부렸어요. 이제 물건 같은 거를 막 이제 던지고 이제 막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아내가 폭행하겠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이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뉘우쳤어. 네. 예, 이 막 이렇게 던져서. 사건에서는 이혼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비록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폭행을 했지만 네.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미하게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였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 무효는 안 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긴 한데 속았거나 아니면 공포심에 질려서 내가 원래는 원치 않는데 이혼에 대한 의사를 얘기한 경우에는 그걸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혼인관계가 복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에서의 그 아내분 여동생하고 찾아가서 그 때려 부수고 할 게 아니고 그걸 안날로부터 이제 3개월이 굉장히 짧아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뭐 진술하러 가고 뭐 재판하고 이러는 동안에 훌쩍 3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이혼을 취소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것을 무효나 취소로 하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어려운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세금이 이제 1가구 2주택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네. 이제 네. 위장이요 서류상 이혼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로 서류상 이혼하면 이거 진짜 이혼이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그 당사자가 정말 이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걸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취소 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정말로 만약에 저 사람을 잡고 싶으면 각서를 써야 돼요. 우리는 서류상 이혼한 거다. 나중에 재결합하자. 하지만 그 각서를 써도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할지 안 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 이혼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 이혼할 때는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남편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이혼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때도 협의를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차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예, 일단 네. 협의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면요. 날짜를 2날을 정해줘요. 근데 그 2날짜 다 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1회 기일에 오고 만약에 1회에 못 오면 2회 오라는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한 번만 부부가 같이 가면 됩니다. 그게 요건인데 만약에 아내가 아무래도 그 신 꿈을 꿨다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첫 번째 기일에도 안 가고 두 번째 기일에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됩니다. 네, 그 자체로서 취한 걸로 간주가 돼요. 자, 이 사건은 하여간 꿈에 조상신이 나타나서 네. 이혼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그 아내도 그걸 믿고 한 거고. 근데 이 일뿐이 아니고 이런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네.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지인도 꿈을 꾸면 너무 그렇게 생생하대요. 그 남편이 꿈에 나왔는데 어떤 여자 한 30대 여자랑 어디에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정확하게 딱 일어나자마자 당신 여기 앉아봐. 몇 날 며칠 추궁한대요. 네.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그럼 아침에 여보 나 꿈 꿨어 이러면 나 출근한다. 안 씻지도 않고 그냥 출근해버린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또 그게. 아니 근데 뭔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네. 이제 참 어려운 결정이나 뭐 내가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 네. 가끔 많은 분들이 좀 네, 찾아가기도 무속인은-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막 실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막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생기고 맞아요. 예.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내림굿을 해야 된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요. 남편인 자신의 말은 믿지 않자 홧김에 이 남편이 무속인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경찰에 네. 붙잡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가 무속인의 말만 믿고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려고 하자 아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서 무속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무속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만약에 부적을 쓰지 않으면 집안에 네. 화가 생긴다 이래서 맞아요. 뭐 수억 원을 쓴 그렇죠.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뭐 사기죄가 성립될 수 뭐 있나요?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 판례도 이것도 일종의 무속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액을 주고 이제 굿을 해달라고 했는데 굿을 안 한 경우나 아니면 너무나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사기를 친 경우에는 no good, 굿이 아니에요. 굿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무속인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07년에 있었던 사례 중에서는 네. 처음에 이 무속인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지금 구슬하고 초를 켜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엄마로서는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요. 처음엔 이제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뭐 당신 남편이 직장에서 잘릴 거다. 이혼하게 될 거다. 계속 이러면서 8년 동안 무려 5억 2천여만 아이고, 원을 이제 야, 편취를 너무했다. 했어요. 그동안 이제 굿은 150번을 넘게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수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야, 이거 5억 2천 많다. 너무 큰 돈이네. 네. 돈 많은 사람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대단하다.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렇죠. 하게 되죠. 너무 어쩔 수 겁나지. 없죠. 네. 네. 자, 다음 사연 네, 가죠. 원수보다 더한 부부 세 번째 네. 사연은 각서? 각서 진짜 이행한 아내입니다. 무슨 각서요? 무슨 각서? 아, 저기지 뭐. 뭐지?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 주겠다 아니면 재산 포기 각서. 나중에 그럴듯하네요. 후회하는 너 거 이거 하니까 너 재산 근데 포기해. 아니에요. 황당해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뭐야? 같은데요. 황당하다니까요. 마지막 사연은 외도? 저런 각서도 써요. 외도를 허용해? 그렇죠. 부부인데. 저도, 예, 그러니까 예. 원수보다 더한 부부. 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재용님이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서로의 꿈을 위해 외국에서 각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에게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죠. 하지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바람을 피웠고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화났던 게 미안했던 저는 다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했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바람 피우고 뭐 그런 게 내가 결혼 초기부터 당신 외롭게 하고 내 잘못도 큰 것 같아. 그리고 당신한테 손찌검하고 이런 거 아, 나 진짜 미안해. 생각만 해도 진짜 안 그럴게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 당신처럼 폭력적인 사람이랑은 나 못 살아. 진짜로 나 무서워. 나 너무 자기 무서워. 이혼해. 아이 왜 이래? 어? 아이 그거 자기야. 한번 그런 가지고 왜 그래 여보?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어? 끔찍해. 아 당신하고 절대 못 헤어져 나. 그럼 우리 서로 다른 사람 만나도 문제 삼지 않기로 각서 써. 각서 써. 그 각서에 도장 찍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정말 보란 듯이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또 그 남자 만나고 온 거야? 어머, 이거 왜 이래? 아, 나 이거 들고 다녀. 자, 각서 썼잖아.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 뭐라고 못해, 이제. 아니 그렇다고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렇게 버젓이 만나고 다녀? 아 나 이제 내가 못 살겠어. 이혼해. 어머, 이혼? 좋아. 근데 그동안 당신이 나 때린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봐봐. 난 각서대로 썼으니까 잘못 없어. 법대로 해. 이게 아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내는 각서를 썼으니 바람 피운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를 폭행한 제가 더 잘못했다는데요. 저희 부부의 이혼은 누구 책임일까요? 야, 이런 각서였어요? 꽃이다 또 때리려고 그러잖아. 아니 안아주려고. 에? 안아주려고. 아, 이거 참. 야 이거 무슨 외도 허용 각서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거는요, 지난 2006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제 20대 중반 나이에 결혼한 부부는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각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아내는 대학교 때 사귀었던 이 중학교 남자 동창과 이메일을 좀 주고받으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남편이 이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둘 사이에 불화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근데 급기야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일로 다투다가 심해졌고요. 네. 남편이 드디어 아내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났겠지만 도가 좀 지나쳤어요. 예, 그래서 각서를 쓴 건가요? 네, 이때부터 부부는요, 서로의 귀가 시간과 다른 이성과의 교제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데요. 가출한 아내는 남편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은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 아내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홍콩행 비행기를 탔던 걸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내의 불륜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야 이건 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대리인 변호사하고 네. 홍콩 갔었어? 그냥 홍콩 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자, 그러면 네. 외도 허용 각서를 쓰고 바람 피운 아내. 예.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폭력을 휘두른 남편. 예. 이 이혼 책임이 누가 더 클까? 이거 참 아르겠는데. 네. 아내의 책임이 나오는데. 더 크다면 O,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면 X.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헷갈리네. 되나? 머리 아프 네.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 세모하지 마. 세모하지 말고. 자, 무조건 어려워. 결정하는 걸로. 아내면 O, 아내면 O, 남편은 남편은 X. X. 하나, 둘, 셋. 남편이야. X. 폭력은 안 됩니다. 아, 그래. 아까도 남편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안 된다고. 폭력 안 왜 되는 자꾸 반대하세요, 오늘? 아니, 나는 폭력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아내가 너무 얄미워. 얄미워. 네, 얄밉긴 해요. 말하는 것도 너무 얄밉고 바람도 이게 제가 한두 연기를 좀 건이 얄밉게 했어. 바람도 한두 건이 아니야. 그 중간에 폭행을 또 했잖아요. 안 그러기로 해놓고. 맞아요. 그래, 그러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바람나지. 둘 다 나쁘긴 한데. 그렇죠. 그러게. 아, 남편이 자, 잘못했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아니. X죠? 아, 이게 세모구나. 아. 세모야, 세모. 양측에 다 책임. 아내가 얄미운 사람이지만 네.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각서를 썼잖아요. 각서 썼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폭행을 한 남편이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부부간의 각서도 효력이 있는 거네요. 예전에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각서도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성급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정에 따라서 작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2012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간의 계약도 이제 유효하게 됐어요. 일반인하고 계약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서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각서도 이제 인정이 되고요. 자, 외도 각서도 인정이나 이런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도 부부가 미리 동의하거나 나중에 용서할 경우에 처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론계약서 쓸 때도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 썼다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법원은요, 결혼 파트너의 책임이 양측에 모두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느 한쪽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의 교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혼인 파트너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각서 상당수를 보면 네. 뭘 하면 아니면 뭘 하지 않으면 아니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뭐 이런 이렇게 네. 금전적인 부분이 네,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타당한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그 각서와 합의서를 쓴다고 한다면 그 재산분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내의 재산이 이렇게 있고 네.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있고 그 목록을 넣고 그래서 각자의 구체적인 그런 기여도를 반영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자.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각서를 썼다가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바뀌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요. 그 재판상 이혼에서 정하는 그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 이혼 때 어떻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협의 이혼을 해서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돼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재산 분배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안 되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원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가정폭력에 너무 이제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의 권리도 다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을 다 남편한테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히 불공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내가 이제 궁박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번복이 되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서나 계약서 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돈 문제 아니어도 이런 각서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부부 평생 사랑하자, 절대 이혼하지 말자, 뭐 이런 거는 효력 없나요? 네, 이거는 무효인데요. 왜냐하면 선량한 판단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한 그런 계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절대 이혼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폭행하고 뭐 외도하고 부정행위하고 그랬는데 이 각서에 우리 절대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혼 안 돼. 이거는 정말로 그렇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겠죠. 사회 질서에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심지어 이럴 경우에서 이혼을 할 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위자료 재산 분할 주는 조건으로 당신 절대로 재혼하지 마. 재혼하면 다시 돌려다. 이렇게 쓴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할 때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도 각서의 효력이 있어요? 예, 이제 각서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성급하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물론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쓴 각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 있잖아요. 다시 한번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건 한번 바람 핀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뭔가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산 분할이 꼭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만으로 귀책 사유 인정할 때는 굉장히 큰 참작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진짜 증거 자료가 이렇게 돼요? 쓰시면 됩니다. 들고 다니세요. A4 용지에다가 제목 각서 쓰시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걸 쓰시면 돼요. 이거 일반인 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효력이 있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슨 뭐 외도를 했다, 아니면 뭐 외박을 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뭐 전 재산 포기한다 이렇게 쓰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할 때마다 10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쓰시고 날짜 쓰시고 누가 썼는지 서명 날인하시면 되고요. 도장은 막도장보다는 지장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해주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맞아. 왕비처럼 살게 해줄 거야. 정말 날 믿어. 막 이걸 녹음했어. 녹음했어요. 이거 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가 있을까요? 식기세척기가 있더라도 물 한 방울 묻혀야 그래, 되는데 맞아요.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무효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친구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야 내가 너 차 사줄게 막 호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네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것이지 네. 정말로 차를 사주겠다는 게 아닌 걸 알죠. 이렇게 서로 간에 그것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약속을 좀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언제 외박을 했는지, 언제 폭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쓰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가 막 각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불러준 대로 받아 썼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의 남편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썼다. 아니면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제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술에 만취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입증했어요? 입증이 안 되면 그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난 황당한 법률, 황당한 사건을 법률로 한번 네.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거죠? 자, 생활법률이에요. 예, 사연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요즘 집에 있는 것이 고통인 주부입니다. 최악의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끼어 살고 있거든요. 위층에선 밤새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고요. 아래층 아저씨는 베란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줄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위층과 아래층에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위층의 층간소음과 끼었어, 완전히. 아래층의 담배 냄새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데 너무 힘들 것 저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올라오지. 타고 올라와서 올라와. 그 진짜 안 당해본 사람들 못 예. 문도 못 열고.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펴도 위로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각급 학교에 등교 수업을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동안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층간소음. 그 집에서 팔짝팔짝 뛰고 그 에너지 어떡하냐고.
땀이라고. 네. 그래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층간소음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좋은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네, 요거를 그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소음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시벨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해서 1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43데시벨까지 그리고 야간은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TV나 악기 소리와 같이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은 5분 동안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소음이냐라고 하셨는데 네. 대략 아이들이 뛰어노는 경우에 40데시벨이고 늦은 밤에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소리 이건 35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예.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44데시벨, 벽에 망치질을 하는 경우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진짜 소음이고 커요. 네. 이거는 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네. 59데시벨 정도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하더라도 네.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아요? 가끔 너무 힘들어가지고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처벌하는 법규도 없고 네. 설령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를 딱 잡았더니 3살짜리 아이예요. 아. 14세 미만, 영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고 다만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부모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고 아래층에서 되려 복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누가 막 뭐 스피커 작대기로 쳐들고 막 작대기로 위로 천장 치고 치고. 스피커 위에 올려놓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있죠. 네. 이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이 불을 붙인 담배를 네. 이제 발코니 이 방충망 있잖아요. 아. 거기에 껴서 이 웬일이야.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막 이렇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피커를 아이고, 천장에 붙여놓고요. 이렇게. 야, 그래서 저거 새총이나 또는 세막개 등으로 음. 층간소음을 복수하는데도 또 자주 사용이 되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세막대기로 콘크리트 천장을 두들기면요. 윗집의 소음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아, 저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네. 되죠.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저 행위는 고의잖아. 네, 그렇죠. 너무나 고의인데 저런 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이 이제 복수를 하면은 네.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오히려 복수를 한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층간소음은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좀 이렇게 대화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실- 경우는 그냥 수시로 먹을 걸 갖다 드립니다. 애들과 함께 가서. 그거 좋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게 이웃 간의 그 사이가 원만하면 조금 소음이 발생해도 참아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한테도 상담 연락이 많이 오고 최근 들어서 소송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 층간 소음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아랫집에선 소음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윗집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하. 그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럴 때 중재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가 있는데요. 네. 연락처도 굉장히 기억하기 좋습니다. 1661에 이웃사이 할 때 2642번이에요. 아, 2642? 네, 2642.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파견이 돼서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최대 3번까지 이제 파견을 오시고요. 네. 보통은 원만하게 윗집에서 이제 뭐 슬리퍼를 착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매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조정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기간도 오래 가지만 참 이 이웃 간의 얼굴 보면서 지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네. 서로 간에 그렇지. 중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층간소음 정말 이웃 간에 괴롭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은 게 담배 네, 연기, 뭐 담배 냄새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로 또 분쟁이 일어나서 이걸 복수한다고 또 옆집이 망치로 막 이렇게 소음을 내고 이런 네. 경우들도 있대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 층간 흡연이라는 게 소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웃 간의 갈등이 잦은 사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는요, 층간 흡연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글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써 붙였는데 옆에 다른 입주민이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또 써 붙이면서 굉장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저 흡연으로 인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이러는 이사를 경우인데 가시는 게 실제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래서 경찰에 잡힌 남성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6년에는요, 층간 흡연으로 이제 항의를 받은 30대 남성이요, 이 위층에 악취가 나는 소독제를 뿌려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평택의 모 아파트 1층 주민인 이 남성은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위층 주민인 A씨의 2층 베란다에 그 열린 창문 틈으로 냄새가 독한 이 소독제 용액을 뿌렸어요. 그래서 남성은 조사에서요, 윗집이 이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이 베란다 밖으로 물을 뿌리는 등 내가 담배를 피는 것에 굉장히 항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이거 처벌할 수 없어요? 뭐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고요. 네. 저도 이제 지인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흡연을 하시는 지인인데 네. 옆에 주민이 이제 그걸 붙였다는 경고문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고문 붙일 때도 동호수를 특정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정말로 경고를 하고 싶으면 그 집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 뭐 흡연 금지 가처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 법률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ady, 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Cause I'm hungry for the fame and the throne. Ready, 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Cause I'm hungry for the fame and the throne. Ready, set, let's go.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늘어났다는 걸 느껴지는 게요. 카페 가면 종이 빨대 네. 많이 쓰기도 있어요. 하고 맞아요. 요즘에는 아예 빨대를 꽂지 않아도 되는 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빨대 꽂아서 먹으면 여기 주름 생긴대요. 그냥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 대기 오염 줄이려고 친환경차 타는 사람들이 많이 네, 늘었어요. 네. 제 많이 주변에도 늘었어요.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렇죠. 이 친환경차는 정말 요즘에 네. 꾸준하게 인기를 높이고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급부상하는 게 바로 이 친환경 상용차도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용차면 뭐 버스나 트럭? 트럭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리는 수소 상용차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이 미래 모빌리티, 이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수소 상용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 상용차. 우선 첫 번째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죠. 네. 수소 버스입니다. 네. 수소버스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언제부터 운행이 됐어요? 이 2018년 10월에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 수소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리고 2019년까지 전국에 총 15대가 등록이 됐고요. 네. 2022년까지 2,000대까지 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실제로 수소버스를 운전해본 기사님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게요. 일단 수소버스의 특성상 이제 소음이 없어서 운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님들의 반응도 있었고요. 또한 일반 버스와 달리 좀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흔들리지 않고 좀 울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사님들이 아주 편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도 날 것 같아요. 승객들 반응도 궁금해요. 예, 승객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승차감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승차감도 없고 이러니까 멀미도 안 나고 그리고 버스가 막 흔들리면은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도 좀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버스가 되게 멋스럽지 않아요? 그러게요. 멋있네.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진짜. 멋있네. 버스 타면 또 멀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빨리 수소버스가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멀미하거든요. 네. 그 꿀렁거림이 있잖아요. 아, 있어, 그게 있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수소버스에 대한 관심이 또 엄청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수소버스는요, 현재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 일본 등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요즘에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도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소버스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석유 나오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야 거기에다 수출을 하는 게 신기하면서 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예, 친환경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소차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멋지네요.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면서요? 그렇겠네. 네, 그렇습니다. 경찰버스나 국회 셔틀버스에도 일단 수소버스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예, 지난해에는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뭐 이제 수소 상용차를 이용하면서 또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을 함께 또 담당하고 있다는 게 요즘에 좀 협력 중인 것을 알고 있겠죠. 네,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수소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소 상용차. 네, 두 번째 수소 상용차 네. 바로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이 화물차인 수소 트럭입니다. 와, 수소 트럭 왠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 아시는 청소차도 네. 네, 수소 트럭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벽에 청소 트럭 소리에 잠을 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게다가 네. 이제 청소차 특성상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제 청소 트럭 소리에 잠을 깨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청소 트럭은요, 소음이 적기 때문에 새벽에도 이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다른 화물차도 수소와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소 버스처럼 수소 트럭 발전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요, 수소 대형 트럭의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요? 네. 우리나라 기술 진짜 많이 발전했네. 네. 멋있다. 또한 이제 스위스로 첫 수출을 하는 등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류 열풍인데 저 맞아요. 수소차도 또 한류네. 그죠? 네. 또 상용차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바로 수소 택시입니다. 전 이 얘기 들어봤어요. 제 친구가 택시를 탔는데 그 아저씨 기사분께서 운전사분이 그러셨대요. 아가씨 운 정말 좋은 거라고. 수소 택시라고. 이게 맞아요. 전국에 몇 대 없다고 막 이런 얘기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언제부터 운행이 됐죠? 네, 수소 택시는요, 2016년도 울산에서 이 수소 택시가 최초로 시범 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 택시는 전국에 11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10대가 서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2년까지 계속해서 이 수소 택시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11대 중에 한 대를 제 친구가 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정말 뭔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분은 그러네요.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 상용차 시장에 막 너나 없이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의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소차의 좋은 점들이 이 수소 상용차에도 더 적용이 돼서 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용차는 주로 무거운 화물을 또 운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긴 만큼 이 상용차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정말 많이 배출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일반 자동차 40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대형 트럭 한 대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용차를 수소차로 전환을 하면은 더욱 극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럭 한 대를 수소차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승용차 40대 매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장점 어떤 거예요? 바로 무게, 네. 가볍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를테면요, 수소 탱크의 무게가요,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우면 그만큼 짐도 더 실을 수가 있고 그만큼 이 연료의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도 계속 또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1년 시범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2040년까지 상용 수소차 15만 대의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환경 지키고 소음 줄이고 또 뭐 안전하고 거기다 지원까지 해주고 장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별로 없다는 게 이게 단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좀 꺼리시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걱정은 앞서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상용차 전용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주유소와 같이 작은 부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저장 효율이 훨씬 뛰어나서 대용량의 수소 충전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수소 충전소도 개발 중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제도 어디 갔다 오는데 길이 네. 밀리는데 요즘 자동차들 진짜 똑똑해졌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거리 조정하면서 섰다가 앞에 가면 또 가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들이 똑똑해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소차처럼 환경도 생각한 차 있다고 하니까 차 바꾸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